Otaku Dirikus Hot. 경고.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청취를 피해 주시거나 영화를 관람하신 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 녹음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껐다꺼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구독자 숫자랑 같은 165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빨리 생각해보겠습니다. 166회입니다. 불안 조마조마 이거 한 주에 한 명씩 섭외해가지고 이 영화랑 맥락을 같이 하네요. 200명까지는 가야 되는데 야 이거 기가 막히게 외줄타기를 네. 짜고 누가 조종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오늘 방송도 여기 유쾌한 두 분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 알림이 띵동. 해백님. 안녕하세요. 뭐야, 문화 이거? 알림이 해백님. 해백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를 더블 드래곤인 줄 알았네. 해백님 뭐하고 지내셨나요? 저는 요번에 굉장히 오랜만에 영화를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조연출 했을 때랑 좀 다르게 이제 29초 영화제에 출품을 하기 위해서 짧은 이제 영화를 찍었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들께 부탁을 해서 네, 이게 간만에 촬영을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촬영을 했는데 또 옛날 생각도 좀 나면서 그리고 연기 잘하시는 분들 모습을 또 보면서 특히 아역 배우가 그렇게 연기를 네, 아역 배우분 네, 너무 연기를 잘하셔가지고 피는 못 속인다고. 네. 조기 교육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따로 연기를 시킨다기보다는 뭐 이렇게 동화책을 읽어주실 때 같이 읽고 뭐 그런 교감을 나누는 것들이 이게 또 카메라 앞에서 표현이 되지 않았나. 네, 평소에 그렇게 장난치고 하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큐 사인이 들어가면 목소리 톤부터 딱 바뀌는 아역 배우분의 모습을 보면서 Why so serious? 네, 와 장난이다 생각을 아유 했죠. 감독님 수고하셨고요. 아무튼 그 딴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촬영이나 이런 거를 딱 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해백님은 근황 통크할 게 없어가지고 영화 촬영을 했다고. 야, 이거 다음 근황 할 게 없어. 야 영화 찍자. 그래. 그래서 29초 영화제를 찍었었던 소문이 있어요. 네. 지금 근황께 이렇게 거리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영화제가 또 맞습니다. 매주 있는 게 아니니까. 네. 부천 이제 언제죠? 부천이 7월 7일부터니까 그날은 설마 뭐 정치계에 큰 이슈가 있는 날 아닙니까? 아닙니다. 까치와 까마귀가 만나는 날이죠. 철석. 네. 아 그날 7월 7일 재밌는 일이 많이 있네요. 기대돼요. A 매치가. 네. 야 재밌겠다. 근데 이번 부천한다는 영화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 좀 이번에도 그러니까 뭐 비대면 이런 것도 이제 많이 풀렸고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좀 이번에 올해 재밌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네, 있어서 맞습니다. 이번에 가시나요? 네, 이번에도 갑니다. 그럼 하루 정도는 저도 좀 놀러 가볼까 부천에 이번에 간만에 부천 그 좀 맛집 투어도 하고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공포 영화 한번 그냥 아무거나 한편 네, 표 너무 남는 좋죠. 거 생기면 한편 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날 수 있으면 봐요. 네, 좋습니다. 띵동님 지나갔고요. 이름이 띵동 아닙니다. 띵동 아니었어요? 해백입니다. 해백은 그거 아니었어요. 앞에 붙는 호. 예. 해백 띵동. 해백 띵동. 아 띵동 해백이 낫나? 뭔가 되게 저기 르네상스하네요. 아 예. 좋네요. 예. 네, 아방가르드하고요. 아방가르드한 안 감독님 오셨습니다. 자기 소개 부탁이요. 안녕하십니까. 안 유명한 감독이라 안 감독입니다. 람쥐! 뭐야 래퍼예요. 람쥐. 람쥐 이러니까 람쥐. 람세스 예, 이런 것처럼 약간 이게 좀 거대해 보이네요. 그리고 다람쥐. 독일어 같네요. 네, 예. 람쥐. 예, 독일 람스타인 밴드가 있었고요. 맞습니다. 람브란트 아닙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자, 안 감독님 뭐하고 지내셨나요? 최근에- 다른 잘 있나요? 예, 잘 있고요. 최근에 갑자기 그 생각을 잠깐 들었던 게 어떤 하나 생각? 콘텐츠를 만들어 볼까 생각하는 게 여기도 근황 때문에 아니요. 그냥 제가 존 콜이라고 하나 제목을 잡았는데 존망 영화 콜렉터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 좋은 영화에 보면 예를 들어 뭐 매버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와 이런 영화를 만드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존망 영화를 보고 나면 야 이런 영화도 만드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옛날에는 못 만들면 화나고 막 욕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저런 영화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구나 저 사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거 영화를 만드네. 그리고 영화 보면 몇몇 써 있잖아요. 이 영화는 몇만 개의 일자리 만들었습니다.처럼 어떻게 보면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근데 만들어볼까 생각한 게 이게 내가 본 존망 영화들을 소개해주는 코너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다가 결론은 그거죠. 근데 안 볼 거 아니야 존망 영화니까 그래서 만들 의미가 있나 그래가지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맞습니다. 예. 콜 오브 존망을 예. 추천드립니다. 안 감독의 존 콜. 콜 오브 듀티에서 가져왔어요. 예. 좋습니다. 저는 이름이 없는 감독이라 이 감독이고요. 네. 어나니머스 노네임 감독 디렉터 리입니다. 네. 감독님 우선 그 얘기 해야 되는데 우리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프만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잘 준비하고 있죠. 혹시 뭐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조금? 그래서 어디까지 진행 과정을? 일단 곡은 나와 있고요. 궁금해 죽겠어. 가사도 나와 있고요. 가사? 네. 노동? 아니야 가사는 뭐 내가 안 들어가네요. 자, 뇌절남. 네, 그래서 제목을 좀 고민 중인데 그때 얘기한 대로 사나이 파티로 할까? 근데 아니 또 가사 내용 그러지 않아가지고 쌍방울 파티. 그럼 너무 광고가 그러네. 네, 백양 아니면 쌍방울은 광고기 때문에. 근데 아니 뭐 그 가사나 이런 걸 알면은 뭔가 조언을 드리는 음악 분위기나 이런 걸 알면은 네. 그걸 알아야 노래 제목이나 이것도 좀 공부를 하거나 아이디어 낼 텐데. 그래서 하루 이틀 내로 샘플을 우리 톡에 공유를 해가지고 샘플? 한번 보여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나와는 있어요. 근데 전 제가 생각하는 건 약간 그 나는 남자다라는 노래를 들어보시면은 누가 불렀지요? 김장훈이요. 너는 모르겠지. 차승원 뮤비 나왔던 네, 거. 그래서 그런 컨셉의 가사를 쓰면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약간 제가 요즘에 보는 트로트 시장 그렇습니다. 현실을 얘기한다기보다는 뭔가 좀 낭만이나 비현실을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먹히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버릭 파티 가죠. 매버릭 맞습니다. 놀랐습니다. 예. 흥행한 거에 얹혀가겠다는 네. 얘기죠. 하지만 전 이제 제 근황으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 이프만프 진행되는 거 계속 공유할 거고요. 8월이나 돼야 아마 본격적인 시동이 걸릴 거라 생각을 하고 우선은 이게 극장계도 아주 좋은 영화들이 나오면서 막 이슈입니다. 조만간 될 때 그렇죠. 딴 거 아니고 토르 러브 앤 썬더가 너무 기대돼. 이게 와 타이카 와이티티가 이게 그 다른 감독들은 전 그렇게 토르 이전에 걸 라그나로크를 아주 재밌게 보진 않았어요. 근데 다시 보니까 전에 볼 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이게 다시 보니 선녀. 하여튼 선남. 네. 하여튼 그 전에 처음 봤을 땐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을 좋아하고 나서 다시 보니까 위트나 이제 색감 같은 것들이 이게 저는 왜 이렇게 제임스 건 영화 따라했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저는 가오갤 너무 흉내냈다 생각했는데 그 약간 흉내낸 것도 사실이지만 그 와중에 타이카 와이티티만의 코드들을 엄청 많이 넣어놨던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 토르 러브 앤 썬더는 아마 훨씬 더 타이카 와이티티 맘대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이랑 권한이랑 자본 이런 것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사실 토르 라그나로크는 타이카 와이티티도 처음 찍는 거라 마블 안에 어떤 통제나 제약이 많았을 거예요. 스토리도 그렇고 그때는 어벤져스 엔드게임 그 인피니티 워까지 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중간에서 브릿지 역할도 해야 되고 근데 토르 러브 앤 썬더는 그런 제약에서 되게 자유로운 것 같고 정확히 모르는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가 다 출연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미 약간 좀 평이 약간 안 좋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뭐가요? 토르 러브 앤 썬더. 그래요? 예. 이미 했어요. 시작했구나. 예. 그래서 그것도 7월 7일인가? 모르겠는데 그건 모르겠는데 이런 큰일 났네. 근데 7월 7일에 무슨 대단한 무슨 일이 지구 생겼어. 종말하나? 그럼 안 감독님 바바리코 바로 바지를 내리고. 근데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좀 그랬는데 딴 게 아니라 예고편을 이제 영화를 보러 갔다 예고편을 봤는데 너무 좋은 전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니요 건센 로지즈의 스위치 하로 마인드. 너바나가 아니구나. 네, 그거를 메인 리프를 테마로 해가지고 했는데 스토리 서사를 봤더니 이 노래 가사가
나의 그 어린 시절에 내가 좋아했던 여자 뭐 그런 낭만을 얘기한 내용인데 여자 주인공이 조디 포스터. 아니 나탈리 포트만. 나탈리 포트만. 네, 그래서 그 서사가 중요하구나 여기서. 그러니까 뭐냐면 마이티토르. 시장에 대한 뭔가 언급이 있을 것 같더라고. 사랑과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약간 로맨틱 코미디라고 네. 처음에 얘기를 했었던 게 네, 있어서. 그래서 그 노래가 왜 헷갈리지 생각했는데 가오갤 따라했나? 이러다가 이 곡 자체가 주는 의미가 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사실 토르 라그나로크 때도 네. 있잖아. 그러니까 네. 기성곡 써가지고 재미를 톡톡히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정체성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킨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계속 할 것 같아요. 근데 액션보다는 서사로 많이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건 레드 제플린이었나? 누구요? 아니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유명한 유명한 거 썼다고 하더라고요. 레드 제플린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무튼, 예. 하여튼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전 처음 듣는 노래였지만 아무튼 그 극장계에서는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고 그리고 OTT계는 최근에 전 개인적으로 완전 팬이라 기묘한 이야기 시즌 4 파트 2가 7월 1일 공개가 돼가지고 이제 시즌 4가 끝났습니다. 마무리가 됐는데 야 이거 저는 막 울었어요. 그 되게 감동적인 것들이 있어. 그래 막 울고 막 야 이거 너무 나이를 드니까 내가 눈물이 많아졌나 이랬는데 그 해외 밈이나 이런 걸 찾아봤더니 그 기묘한 이야기 시즌 4 볼 때 준비해야 되는 것들에 배터리 완충 뭐 이렇게 막 이거저거 막 있는데 각 티슈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감동적인 그런 걸 주는 이제 시즌 5가 끝입니다. 대단원은. 네. 그리고 시즌 4는 뭐 스포가 되는 내용은 좀 배제하고 직접 보시길 권하고 진짜로 이제 큰 어떤 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같은 느낌. 엔드게임 가기 전에 그 정도의 그냥 스케일이나 이런 건 아닌데 스토리상의 전개가 그 정도로 해가지고 너무 감동적으로 잘 봤다라고 많은 분들한테 좀 추천해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막 애들 나오고 환타지 막 D&D 완전 서브컬처거든요. 막 그리고 애들도 좀 찌질해 보이고 막 이런 애들이랑 소재랑 공포 완전 B급인 어떤 정서들을 다 모아서 만든 건데 이게 너무 잘 만들고 재밌고 감동까지 주니까 나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랑 또 이제 아마존 프라임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더 보이즈가 시즌 3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시즌 3가 우선은 1, 2도 대박이었는데 3가 완전 대박인 어떤 에피소드가 있어요. 시즌 6편에서 지금 7편까지 우선은 공개된 걸 좀 봤는데 어떤 거의 그 어벤져스 11호나 어떤 이런 되게 큰 마블에 있었던 히어로물에 나온 큰 이벤트급으로 해외에서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스포가 돼서 말은 못하겠는데 직접 보시죠. 엄청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 더보이즈 자체가 되게 잔인하고 선정적이고 막 그래서 사실 그 진입 장벽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원래도 그 히어로들이 그냥 히어로가 아니고 막 마약하고 강간하고 사람 죽이고 이런 그 되게 유명한 아이돌 셀럽 집단처럼 표현을 해놔가지고 얘네를 관리하는 회사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회사들도 어떤 음모를 펼치고 이 완전 인간 쓰레기 히어로인데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들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고 그 캐릭터들은 다 또 그 DC 저스티스 리그에 있는 캐릭터를 한 시간 따왔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그리고 정작 주인공들은 얘네들도 떨거지들 물인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데 얘네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히어로를 한 명씩 해결을 하고 나중에는 히어로랑 같이 힘이 한 편이 되기도 하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순수한 재미면으로만 따지면 마블 최상급 티어 히어로물만큼 재밌습니다. 기묘한 이야기보다도 재미만 따지면 훨씬. 하지만 너무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라 어린아이들은 보면 안 돼요. 라는 얘기를 우선 잠깐 드리고요. 단단. 자, 오늘 또 오시지 않은 앙팡팬님 연기 천재 소녀의 아버지 앙팡님의 스토리 듣고 가겠습니다. 똑똑 스토리 왔어요. 산 정상에서 추락한 한 남자의 변사 사건. 담당 형사 혜주는 사망자의 아내 설애와 마주하게 된다. 산에 가서 안 오면 걱정했어요. 마침내 죽을까봐. 남편의 죽음 앞에서 특별한 동요를 보이지 않는 설애. 경찰은 보통의 유가족과는 다른 설애를 용의선상에 올린다. 혜주는 사건 당일의 알리바이 탐문과 신문, 잠복 수사를 통해 설애를 알아가면서
그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낀다. 한편 좀처럼 속을 짐작하기 어려운 설애는 상대가 자신을 의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혜준을 대하는데 이야. 이런 내용이었군요. 와, 이거 처음에 참 오늘 영화 제목도 얘기를 안 했네. 오늘 영화 제목이 뭐죠, 안방패님? 안 감독님. 뭔데요, 안 감독님? 헤어질 결심입니다. 좋습니다. 야, 이 영화가 이런 내용이었어. 그러니까요. 사실 안 감독님이 극장에서 2번 봤다고 하시면서 네. 스토리에 대해서 정말 헤매고 계시길래. 네, 아우 정신 없었어요. 근데 앙팡페이님이 이렇게 깔끔하게 스토리 이거 듣고 갈 걸. 한번 더 보시죠, 3번. 그것까진. 좋습니다. 자, 그럼 평소와 마찬가지로 한 줄 평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띵동님. 네. 영화 저는 이인 것 같은 몰입도가 돋보인 감각적인 영화. 네, 저는 영화 보면서 이인극 생각이 굉장히 많이 연극을 나더라고요. 보는 것 같다. 연극 보는 것 같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공감이 되네요. 예, 그리고 실제로도 둘이 하드 캐리하는 영화고 그 네. 대화나 요거에 대해서 계속 진행되는 것들이 중요하고 요거를 박찬욱 스타일로 촬영이랑 하여튼 앵글을 갖고 계속 장난치면서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맞아요. 배우 2명이서 계속 전개하는 거 사실이니까. 그 실제 연극 구조를 사용하기도 했더라고. 이게 네, 원래 네. 1장, 2장 나눠져 있었다고. 맞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관객들이 조금 루즈하거나 그럴 것 같아서 그냥 그 차이는 안 뒀다고 네. 하더라고요. 1장이 산, 2장이 바다. 네. 바다지요. 나의 바다야. 자, 안 감독님 네. 한 줄평. 제 한 줄 평은요. 엉망진창 야단법석입니다. 요절복통 그들이 왔다.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요절복통을 일까하다가 그 정도는 아니었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다람쥐.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엉망진창 야단법석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떤 게 엉망진창일까요? 일단은 제가 이 영화를 극장에서 웬만하면 한 번밖에 안 보는데 2번 본 영화가 딱 3개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조커였고 2번째가 이건 줄 알았는데 듄. 듄. 네. 두번 봤어요. 듄 2번 봤어요. 그리고 3번째가 이 영화인데 첫 번째 조커는 뭐가 감성적으로 뭐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정기관에 문제가 있나 싶어가지고 다시 본 거였고 듄이랑 이거는 도저히 한 번 보고 내용을 이해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끔 예측을 하면서 극장을 가는데 그 예측이 시작부터 안 맞으면은 헤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헤드윅을 한 번에 못 봤습니다. 네, 근데 그 극장에서 본 게 아니었으니까. 왜냐면 딱 영화 시작하고 오프닝 곡 나오고 하자마자 잠깐만 이게 남자야 여자야부터 해서 옆에 있는 친구도 잠깐만 이건 또 뭐야? 이게 접수가 되니까 8분 만에 탁 스톱. 왜냐면 그 이유는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처음에 그랬어요. 내가 인상적으로 본 장면 때문에 이 영화를 보게 됐고 저는 실망하지 않을 결심을 가지고 극장을 갔는데 내용을 이해 못하니까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영화를 딱 다시 2번째 보면서 이야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거 완전 엉망진창 야단법석 난리가 났네. 이렇게 즐겁게 보고 왔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엉망진창 야단법석은 긍정적인 표현이었군요. 저는 긍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만화적으로 쓰셨고. 예. 왜냐면 요즘에 너무 정제되고 깔끔한 영화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 영화도 깔끔한데 그 안에 흘러가는 서사나 구성이 좀 더 요란스럽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영화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한 줄 평은 심플합니다. 어떤 사랑입니다. 사랑 영화였어요. 사랑. 그리고 네. 이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사랑 우선 안강님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판타지? 정답. 유니콘? 뿌리 있게 먹게. 예. 하여튼 괜히 물어봤네요. 우리 네. 띵똥님은 사랑 전문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 누가 말했나? 자 뭐라고 생각해봐요. 얘기해봐. 여전히 모르는 것. 하고는 있지만 모른다. 이결? 사랑하고 있어요 지금? 저 아니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요? 무성애자? 아무튼 무성. 자, 네. 사랑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누구랑? 뭐
너무 많은 사랑을 하고 싶어 너의 모든 향기 내 몸속에 젖어 있는. 우리가 만나 이걸 줄 알았는데. 아니 저는 우선 그렇습니다. 가족들부터 챙기세요. 그래요. 좋습니다. 사랑 좋은 거죠. 근데 네. 아니, 이 영화 보면서 사실 이게 사랑이라는 걸 대충 알잖아요. 느끼고 있는 거 판타지인 사람도 가끔 있지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규정 짓거나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던 어떤 사랑에 대한 가치관이나 이런 게 정해진 게 있었는데 이 영화 보면서 조금 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사랑을 표현하는 심지어 이 영화에서 중요한 후반 장면에 당신한테 사랑이라고 말하는 한 순간 이제 당신의 사랑은 끝났고 내 사랑은 시작됐다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박해일이 내가 언제 사랑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고요? 근데 사랑한다 말 안 했는데 중요한 건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군가의 행동 그 사람의 어떤 눈빛 정서적인 무언가로 이미 표현이 다 돼 있는데 우리가 자꾸 사랑이나 이런 언어로 가다버리는 거 특히 이 영화는 거의 저는 그 전혀 다른 영화겠는데 사무엘 베케트의 관객모독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언어 갖고 계속 장난치거든요. 예를 들면 되게 많은 실험을 하는데 상대방한테 내가 널 사랑한다는 얘기를 감정을 갖고 하는데 언어는 바꿔요. 야, 이건 어떻게도 안 되네. 그러니까 언어는 비난하는 언어인데 연기는 사랑하는 연기를 행동을 하거나 언어를 아니면 뭐 주어랑 동사를 바꿔버리면서 언어적인 어떤 유희와 이런 것들을 갖고 해서 되게 새로 재미를 주는 공연이 있는데 헤어질 결심이 계속 언어에 대한 화두를 두르고 언어의 제약이나 아니면 언어를 잘못 이해하면서 생기는 오해 이런 것들이 계속 어떤 재미나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영화여가지고 그거의 극단적인 한계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사랑했다고 말을 한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규정짓지 못한 무언가에 대해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약간 콜럼버스의 달걀을 보는 것 같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시작을 해봐야지요. 전설의 교양. 오늘은 교양 가기 전에 사실 오늘 다루는 영화가 헤어질 결심이 어떤 살인이나 어떤 뭐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누구일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심리 테스트를 하는 걸 하나 가져와 봤어요. 여기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서 뭐가 나왔어요. 우선 띵똥님하고 왕감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당신은 여자라고 생각하면 돼 본인이. 당신이 당신과 절친한 친여동생하고 할머니 장례식장을 갔어요. 근데 완전 까만 옷을 입고 얼굴은 너무 하얀 어떤 매력적인 남자가 장례식장에 왔어. 한눈에 반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고 나서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남자를 잊지 못하겠는 거야. 자, 그런 당신이 여동생을 죽였어요. 왜 죽였을까요? 저 이거 아는 거라서. 네, 저도. 자, 다음 문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얘기는 해줘야 설명을. 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옛날에. 이건 다 정답인 문제가 아닌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뭐라고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니까. 그 남자가 보고 싶어서라고 저는 이게 이걸 답식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 남자를 왜 봐요? 또 장례식도 있어야 그 남자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쵸. 이게 왜냐면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인과관계를 찾으니까 그렇죠. 저도 띵똥님은 뭐라고? 처음에 답했을 때는 그냥 왜 죽였지 생각을 좀 이해를 못했었었는데 답 보고 약간 좀 소름이 돋았던. 이 사람들 다 답만 얘기해. 그러니까 대부분 물어보면 그냥 막연하게 저 같은 경우도 여동생을 질투했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막 어떻게든 이유를 끼워 맞추는데 그 사이코패스들이 하는 모범 답안은 장례식장을 그러니까 여동생 죽여서 장례식을 하면 그 남자가 또 나올까봐 그냥 이렇게 인과관계로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그 남자가 나왔다 내 동생을 죽이면 장례식을 한다 그냥 이렇게 결과로 바로 도출이 되는 이 영화에 붙일 수도 있죠. 어디다 붙일까요? 자, 하나 더 있습니다. 당신은 도둑이에요. 당신이 집을 털고 있는데 그 집 주인이 잠에서 깨어나 당신의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당신이 보는 앞에서 잠기지 않는 옷장으로 들어가 숨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도둑인 당신들은 칼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집주인을. 그냥 잠긴 옷장 안에 옷장인가요? 들어가 있어요. 안 잠겨요. 안 잠기는. 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죽일 그럼 겁니까? 뭐 열고 죽여야 되지 않을까요? 네. 옷장 문을 열고. 띵똥님 열고 네. 죽인다. 안 감독님 지금 정답 찾고 있어. 굳이 본인 그냥 생각 얘기하면 되는데 정답 맞추고 싶은 거지. 네. 그래서 그럼 사이코패스인데. 아니 오히려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까요? 음. 말려 죽인다. 사이코패스들의 대답은 나올 때까지 그 앞에 앉아 기다리다가 죽인다. 그런데 솔직히 양 감독님이 답을 맞히겠는데 의미가 없는 게 네. 그건 그 본인이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걸 유추한 거기 때문에 사실 심리 테스트로서는 제가 그런다는 건 그렇죠. 아닙니다. 맞힌 거예요. 네. 예. 굳이 맞힐 필요 없는데. 그리고 자 그럼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산타클로스가 남자 아이에게 축구공과 자전거를 줬어요. 그런데 남자 아이가 기뻐하지 않는다. 왜 그랬을까요? 양 감독님 먼저. 걘 다리가 없어요. 네 그리고 들으니까 갑자기 확 네.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저는 그냥 답을 아니 맞추는 게 중요해요. 안 좋아하는 네. 거니까 싫어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네. 답을 맞추려고 하면 심리테스트는 네. 의미가 없어지는 네. 거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네, 네. 대부분은 그냥 일반인들은 다른 것을 더 갖고 싶거나 뭐 이미 갖고 있는 거 아니면 애가 싸가지가 없어서 그쵸.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답. 사이코패스들은 다리가 없어서라는 생각을 바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생각을 할 아마 수 신체 훼손이나 그런 거에 네. 관련된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보기엔 안 감독님은 이걸 해봤어 몇 번. 정답 성애자라 맞추려고. 정성. 하여튼 그 헤어질 결심이나 이런 거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원래 이런 심리 테스트를 많이 알고는 있었는데 이번에 보면서 조금 더 그 옛날 거 다시 한번 보고 궁금해지기도 해가지고 이런 걸 잠깐 막간으로 끄집어 와봤고요. 여러분들은 과연 몇 개나 맞추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화 이야기 가야지요. 오늘은 헤어질 결심이고요. 놀랍게도 오늘 그 아까 안 감독님한테 처음 들은 얘기인데 러닝타임 138분인데 이게 영화에서 중요한 힌트가 되는 134m인가? 138m? 8층? 네. 아파트 층으로는 그런 네. 건가요? 그렇게 높아요? 아니 거기서 써 있기에 138m 아니에요? 아니 할머니 폰에는 층이라고 나왔었어요. 아 그래요? 예. 충 아니에요? 하여튼 138을 맞췄습니다. 러닝타임을. 약간 소름 끼쳤어요. 이것도 안 감독님이 다리가 없어서? 라고 말한 거랑 비슷한 소름이었지요. 지금까지 다리미. 예. 뭐라고요? 아니요. 26만 명 봤고요. 박스오피스 2위입니다. 아주 크게 흥행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일반 관객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갈립니다. 제 주변에 졸았다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저게 아주 훌륭한 영화였고 캐스팅은 탕웨이, 박해일, 이정현, 박용우, 고경표, 김신영입니다. 고민희 씨. 예. 고민희 씨 출연이었지요. 네. 감독 깐느 박찬욱 감독이에요. 모호필름 이 영화처럼 조금 모호한 영화들을 계속 만들어 오시고 계시고 그냥 궁금할까 봐 말씀드리면 1963년 8월 23일생 동생 때네. 박찬경 이분이랑 같이 파킹 찬스라는 그 어떤 제작사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파란만장 같은 영화를 찍었었지요. 서강대학교 철학학사 나왔습니다. 이번에 헤어질 결심으로 75회 칸 영화제 감독상 이거 말고도 뭐 올드보이하고 또 뭐 JSA 너무 많은 훌륭한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뭐 구차하게 다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두 분은 박찬욱 감독 최고의 영화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띵똥님 본인이 생각하는 저는 어디 갔다 왔어요? 지금 좀 있어. 좀 차려. 띵동 하시길래 그냥 다른 거 얘기하신 줄 알고 집중 안 하네. 혼나야겠네. 평창 영화제에서요. 예. 우리 팟캐스트에서도 헤어질 결심을 해야 돼요. 저는 사실 대중적인 걸로는 JSA를 네. 너무 재밌게 잘 봤고 그리고 좀 실험적이고 충격적이었던 거는 뭐 아가씨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봤던. 네. 아가씨, 앙드레 아가씨가 있었죠. 아가씨. 테니스. 그래도 예. 그거는 건졌네라는 하정우의 명 대사가 땡땡. 있었지요.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안 감독님은 박찬욱 최고의 영화는 최고의 영화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좋았던 영화는 박쥐였습니다. 박지요. 예. 맞습니다.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가지고. 맞지요. 예. 이게 신기한 게 우선 저는 복수는 나의 것이고 무조건입니다. 그 이게 그만큼 그 좋은 영화를 많이 만드는데 어떤 취향이나 어떤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히트 원더만 만들고 그냥 사라지는 감독들과는 다르게 자기 정체성은 있으면서 사람의 개인에 따라서 호불호나 우선순위가 엄청나게 바뀔 수 있는 감독이에요. 근데 사실 보편적인 일반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올드보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그 올드보이. 충격이랑 그리고 해외에서도 한국 영화면 올드보이였고 몇십 년 동안 계속 올드보이였습니다. 그 거의 그러니까 싸이가 혼자서 개인 역량으로 전 세계 이슈가 됐던 것처럼 박찬욱은 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봉준호 기생충 나오고 막 이러면서부터 이제는 뭐 전체적인 그게 올라갔지만 한참 동안은 올드보이였다. 봉준호 감독은 최고 작품 하면은 대부분 살인의 추억 얘기하지 살인의 않습니까? 추억, 살인의 기생충, 마더 세 개에서 네. 조금 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봉준호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봉준호, 박찬욱 보유국이에요. 보유국입니다. 이 둘은 스타일이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죠. 그래서 되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 좋아요. 둘 다 잘 만들어. 네. 자, 그리고 또 질문. 띵동님, 박찬욱, 봉준호 둘 중 한 명 고르라면? 근데 저는 뭘 아야 사귈 것도 아닌데 뭘? 고백할 저는 근데 봉준호 감독을 고를 것 같아요. 왜요? 네.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한테 일러야지. 이제 저는 아무래도 좀 더 어떤 대중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박찬욱은 네. 대중적이지 않다. 비대중적이다. 아무래도 사실 좀 장치도 많고 야. 비대중적이긴 하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정치가 많다. 네. 안 팔린다. 그렇게 세게 얘기를 하셨고요. 아니, 안 제가 그랬나요? 감독님은 둘 중 이거 한 명? 상이나 쳐봤지 뭐 팔리지도 않는 거. 아유, 예술 영화나 만들고. 예. 저는 봉준호 감독을 좋아하는데 스타일은 박찬욱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뭐라고요? 너 누구 좋아해? 그럼 봉준호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예. 봉준호 같은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내 안에 갖고 있는 스타일은 그렇게 비대중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좋다는 거예요? 봉준호죠. 봉준호죠. 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공빠군요. 오면서 생각했던 게 둘 다 유쾌하고 재밌거든요. 근데 방식이 다른 것 같다는 게 예를 들면 봉준호는 야 재밌는 거 뭐 없냐? 그러면은 내가 무슨 일 있었는데 이러면서 성대모사도 좀 하면서 재밌게 얘기하는 스타일이라면은 박찬욱은 갑자기 나서 바지를 내려요. 이런 느낌이에요 둘이. 예. 그래서 바지 내리기 잘해요. 네. 바지 내리는 거 좋아한다. 하이 실종. 예. 그럼 박찬욱인데 무조건. 이상하네. 그러게요. 하지만 자꾸 정답만 말하려고 하는 하지만 버릇이 있어요. 봉준호가 되고 싶어요. 둘 다 못 돼요. 난 못돼 처먹었으니까요. 봉준호는 김연아입니다. 네. 톰 크루즈, 봉준호 이런 사람들은 맞아요. 아무나 될 수는 김연아예요. 아닙니다. 저는 이 질문에서도 박찬욱입니다. 음. 항상 그랬어요. 저는 그러니까 마더 박쥐 나왔을 때도 그렇고 살인의 추억, 올드보이 심지어는 둘 다 비슷한 시기에 같이 영화가 같이 개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박찬욱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잘 만들고 이런 걸 따지면 또 복잡하긴 한데 그냥 너무 좋고 야, 이 사람은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었지?라는 하고 항상 뭔가 신기하고 새로워 뭔가. 네. 또 저런 생각을 하지라는 어나더 레벨이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On next level. 네. 난 나의 문을 열어. 광야로 걸어가. 가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시간은 많이 아직 안 남았고 네. 그리고 본편 영화 얘기를 좀 이거저거 많이 해야 될 것 네. 같아가지고 우선은 빨리 넘겼습니다. 한강도님 뭐가 그렇게 이해가 안 가서 두 번이나 보셨나요? 일단은 스토리 라인 자체가 뭔가 자꾸 최근에 들어서 고정관념이 생긴 게 자꾸 현재 찍는 영화들은 이 시대를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자꾸 갖고 있다 보니까 자꾸 갖다 붙여요. 딴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왜 자꾸 갖다 붙이지? 그러니까 이미 운전으로 따지면 진입로로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대신 다음에 다시 봐야 되니까 눈은 넣어놓자해서 본 정도였고 근데 이 영화를 제가 전에 우리 단톡에서 말씀드렸지만 미리 이 영화를 꼭 볼 것이다 나는 그리고 절대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SNS에도 얘기했는데 뭐냐면은 이 영화를 내가 꼭 봐야겠다고 생각한 게 그 예고편이었어요. 예고편에서 제일 처음에 그 산, 그 암벽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이번에 공연했던 공연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꼭 봐야겠다 이거는 무조건. 그래서 첫날 조조로 봤죠. 왜냐 그 공간 자체가 되게 비현실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뭔가 비현실성이 기반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러 갔었고 또 하나 이거 원작이 없잖아요. 모티브를 받은 건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원작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석영 작가랑 박찬욱이 공동으로 집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영화 근데 박찬욱 감독 영화가 보통 원작이 있는 경우가 좀 있고 근데 이건 오리지널리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봤던 거였고 근데 이 영화를 보면 볼수록 흐름이 뒤로 갈수록 엉망진창이 돼요. 그 사건들이 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캐스팅이 되게 엉망진창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김신영이 나오고 고경표가 나오고 박영호가 나오고 이정현이 나오고 다 나오는데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저 배역이 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김신영 씨를 보는 순간 아 저게 감독이 의도한 캐스팅이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억지로 표현하자면 브레이트 효과를 누린 거 아닐까? 왜냐면 김신영 씨가 연기를 못하지 않아요. 근데 마치 저는 영화에서 재연 배우를 잘 안 쓰는 이유가 박해일은 고정관념 때문에 집중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등장하는 캐릭터가 박해일이랑 탕웨이를 제외하고는 집중을 할 수 없는 사람들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상황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남편 우리 스포가 되니까 뭐 절벽에 숨어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핸드폰을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렇게 좀 억지스럽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을 때 총 집합했을 때 결론은 아 이거는 박해일이 말하는 거짓말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했거든요. 그러니까 탕웨이도 없고 다 없어. 근데 박해일이 나빠진 이유는 사실 이런 이유였어라고 변명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수월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나빠졌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됐잖아요. 바람핀 사람이 됐고 서울했던 형사였는데 지방에 내려가게 됐고 지금 상황이 점점 내려와요. 박해일의 서사가 나쁜 게 아니고 망가지거나 그러니까 망가지고 상태가 나빠졌다는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망가졌다. 붕괴됐다고 표현을 쓰면 붕괴죠.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사실은 이러면서 거짓말한다는 이 전체 스토리가 거짓말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보니까 되게 편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안 감독님이 처음에 아까 영화를 볼 때 어떤 습관이나 이게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고 보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이런 영화는 더 그냥 사실 그냥 보고 오롯이 느끼면 되는데 뭔가를 자꾸 의미 부여나 하려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엔 방해가 더 많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모든 게 가짜라면 이거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 약간 망가진 이유는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게 가짜라면 사실 그럼 영화 자체가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체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거예요. 이 박해일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주제곡도 안개를 고른 이유도 그거 그래서 안개를 골라 맨 마지막에 왜 듀엣곡으로 불렀는지도 역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계속 해석을 해보는 거죠. 예. 사실 그 듀엣곡을 고른 건 실제로 듀엣곡을 들어봤고 너무 좋아가지고 공연 때도 쓰려고 박찬욱이 직접 찾아갔어요. 송창식 씨랑 했는데 부탁했다고. 지금 송창식 씨가 자기가 목 수술도 하고 그래서 어렵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못 부른다고. 그래서 그 미사리인가 어디 카페 운영을 하시는데 거기 몰래 가서 송창식 씨한테 신청곡을 정윤희 씨랑 같이 정훈 씨랑 같이 가서 신청곡을 안개를 틀고 송창식 씨가 노래 부르는 걸 몰래 녹음을 했대 박찬욱. 그리고 그러다가 정훈이 씨가 이렇게 하는데 저기 정훈이 있는데 이래가지고 하여튼 처음부터 듀엣곡을 쓰려고 박찬욱이 막 찾아가고 했는데 계속 고사했는데 그만큼 그 노래를 원래 본인도 좋아하는 노래래요. 네. 그 모티브가 얻은 것 같고 네. 이거 원래 혼자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정훈이 씨.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사실 어떤 은유나 그리고 어디서 많이 모티브를 따온 게 되게 많아요. 뭐 외국 영화 밀회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리고 약간 무진기행이 갖고 있는 그 안개에 대한 이미지와 도시에서 왔던 남자가 그 안에서 어떤 사랑을 하고 그냥 돌아가는 뭐 이런 어떤 그 상징적인거나 은유 같은 것들이 있어서 또 안개를 썼다라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 영화 자체가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굉장히 많이 네. 던져준 것 같아요. 그래서 캐릭터들도 그냥 흔하게 예상할 수 있는 캐릭터의 모습들이 아니라 주변 인물들도 다
뭔가 좀 약간 튀는 느낌도 좀 있고. 이게 박찬욱 스타일인데 아까 브레이트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 네. 그 이상함이라는 게 뭐라고 해야 돼?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기괴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 안 맞는 것 같은 캐스팅을 하는데, 네. 근데 박찬욱 감독은 예전부터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올드보이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어떤 면에서 자기 자신감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기가 떠오른 어떤 이미지 이 사람이 맞을 것 같으면 우선 쓰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좀 다른 얘기는 한데 곡성에서 원래 나옹지는 현아를 천우희 역할로 쓰려고 했고 그리고 그 기타노 다케시를 일본인으로 쓰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스케줄이 안 될 수도 있고 현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막 반대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현아가 누구죠? 가수 현아. 버블팝. 그 현아. 저는 되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뭐가 잘 어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박찬욱 감독도 보면 김신영이 예능 같은 애 나와가지고 막 고모 막 따라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욕하고 네. 그 이미지를 보고 자기가 생각했던 시골 형사랑 너무 잘 맞아서 그냥 쓰면 돼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뭐 연기 톤 얘기할 수도 있고 개연성 사람 이미지 이런 걸 따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박찬욱 감독은 자기가 맞는 이미지에 쓰고 중요한 건 이 캐릭터가 전체 어떤 극 안에 있는 부조리함이나 이런 것들과 잘 묻어나게 만드는 연출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사실 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오광록 씨의 화술이나 오달수 씨가 둘 다 박찬욱 감독 양으로 데뷔를 했거든요. 사실 오광록 그 배우 같은 화술 막 신문지가 사람을 치네 이런 화술 쓰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이질감 느껴지거든요. 그냥 보편적 다른 기성 영화 볼 때. 근데 박찬욱 세계에선 이게 자연스러워.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약간 비현실적이고 환타적인 느낌이나.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김신영 씨가 왔을 때 전 약간 방해가 된 건 사실이에요. 그 선입견이기도 하고 저 사람이 연기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호기심, 그러니까 비전공자가 나온 거니까 비전문자가 그런 거에서 있긴 했는데 저는 뭐 영화를 보면서 방해가 되진 않았고 이 영화를 좀 더 기괴하고 궁금해하고 그 퀘스천 마크가 많이 생기게 만드는 장치로 캐스팅들도 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다른 뭐 박용호, 이정현 뭐 이런 수없이 많은 배우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좀 튀기도 한데 저는 전에 브로커에서 정확하게 얘기했던 게 어떤 그 잠깐 작은 역할이나 이런 걸 유명한 배우를 쓰면 방해가 돼요. 근데 저는 박찬욱은 반대였어요. 그래도 상관이 없다라는 박찬욱 세계관 안에서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거리지는 않았고 근데 대부분은 이 영화를 헷갈리게 좀 보고 그러니까 박찬욱의 어떤 기괴함이나 이런 코드를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이 영화를 보는 내내 계속 뭔가 불편하고 자기가 뭔가 뭔가 이상한 거 보고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멀어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번 주에 했던 탑건 매버릭도 좋게 봤고 이것도 좋게 봤는데 탑건 매버릭은 그 맥도날드나 이런 어떤 프랜차이즈에 되게 잘 만든 인기 상품 모두가 사랑하는 거라면 저는 박찬욱 영화는 최소한 뭐 홍어 내지는 뭐 어떤 최소한 이거 한번 먹어봐야 되고 아니면 고수나 방아 같은 재료가 많이 들어간 요리인데 요게 빠지면 별로 맛이 없고 요게 있을 때 맛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에 대한 어떤 내성이나 경험이 있어야만 해요. 이 학습이 없고 박찬욱 영화를 처음에 보고 재밌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영화가 있었죠. 그게 아까 말한 JSA. JSA는 사실 본인이 전체적으로 컨트롤해서 만든 영화라기보다는 대본은 뭐 같이 쓰긴 했지만 조금 더 대중 영화로서 그 제작사와 이런 데 니즈를 맞춰주기 위해서 만든 영화였던 느낌이 강하니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영화는 그리고 이제 상징이 엄청 많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줄로 사실 이 영화 표현을 하면 벽지도 참 올드보이 때부터 바뀐 류성희 씨가 참여한 그걸 좋아하시나 봐요. 벽지들이. 그 패턴을. 네, 패턴도 좋아하고 그 뭐 사실 올드보이는 그게 최면이었고 그러니까 벽지가 갖고 있는 메시지가 이 영화에 직결되어 있죠. 계속 파도 그쵸. 물결들이 나오면서 바다가 갖고 있는 의미와 엔딩 장면으로 가는 것들에 대한 상징이었고 사실 이 영화는 그냥 한 대사로 모든 게 설명하자면 지혜로운 사람은 바다로 가고 인자한 사람은 산으로 간다라고 말을 초반에 대사로 나와요. 탕웨이 박해일. 사실 이게 이 영화 전체예요. 그래서 이게 또 약간 구분을 하자면 뭐냐면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이성적이고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보다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사실 박해일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모든 걸 본능적인 감정이나 이런 게 뭐고 자기 어떤 틀이나 이성적인 것 안에 가두죠. 그래서 사실 뭐 바람도 제대로 피지도 않고 어떤 룰 안에서 그리고 아내와의 대화나 이런 걸 봐도 진짜 본능으로 자기가 원하고 그런다기보다 어떤 틀 안에서 계속 이성으로 통제를 하고 제어를 하고 이거에서 어떤 쾌감을 넣는 사건 수사 같은 하는 과정도 그렇고 계속 메소드로 뭔가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반대로 인자한 사람이라는 거는 저게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은 감정이나 정서적으로 충만한 사람을 얘기한다고 보고 그건 전 탕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영화에선 박해일이 자꾸 그 지식이나 이런 걸 경도됐던 사람이 계속 감정적으로 흘러가는 이야기라서 그런 이야기로 보이고 그런 의미에서 또 중요한 게 이 영화는 감정적인 어떤 내밀한 공유나 이런 걸 좀 더 높게 평가하는 영화로 보여져요. 예를 들면 박해일이 수사를 막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머리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용의자가 위치나 이런 것도. 근데 탕웨이가 그 어떤 여자를 찾아가 보라고 사랑하는 감정. 탕웨이는 본능적으로 어떤 정서나 이런 걸로 느낀 것들인데 이런 게 진실에 더 많이 다가가고 있는 걸 보여주면서 그리고 본인도 그런 걸로 많이 흔들리고 그래서 되게 감정적인 걸로 박해일은 옮겨가고 있고 반대로 탕웨이는 감정적인 걸로 했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엉망진창이 됐다는 걸 아니까 반대로 이성적인 결정을 내면서 이 남자를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죠. 하지만 모든 게 다 붕괴됐지만 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막 바다, 산, 이성, 감정 이런 걸로 대비되는 두 인물을 보여주고 둘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많은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조연분들도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나왔지만 딱 그 어떤 선입견이나 뭐 부조리함 그리고 이 주인공들이 감정의 변화를 겪게끔 하는 장치 정도로만 짤막짤막하게 쓰여지고 이제 안 나온 그러니까 뭐 죽임을 당한다거나 뭐 어디로 다른 데로 이동을 한다거나 약간 이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이 두 배우의 그 감정을 훨씬 더 집중적으로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극을 보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뭐 벽지 얘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산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파도처럼 보이는 그런 벽지들부터 이 장면들 쓰임새까지도 모든 게 이 두 배우의 약간 감정의 흐름 쪽으로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해서 영화 보는 내내 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불편함보다는 이게 저렇게 볼 수 있겠구나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랑은 좀 다르게 볼 수도 있겠구나를 진짜 많이 느낀 영화 같아요. 즐거웠어요, 이 영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이런 비상식적인 미장센이나 설정들이 되게 재밌었는데 예를 들면은 전화를 걸면은 건 사람이 거기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난 나중에 공연 때 꼭 써먹고 싶더라고. 이런 방식은 쌍안경으로 쳐다보면 본 사람이 가 있고 이런 설정이 너무 참신하고 좋았고 또 하나가 뭐 까마귀 묻어준 장면에서 녹음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로 해서 녹음이 안 돼요. 근데 까마귀? 그 까마귀가 죽은 거를 탕웨이가 놀이터에 묻어주면서 뭐 얘기하는 거 녹음하잖아요. 심장을 그 사람의 심장을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 정도는 녹음이 안 돼요. 근데 되는 거 뭐 이거면 산에서 뭐 대기하는 거 그다음에 뭐 이것도 재밌었어요. 중국어를 사용하는데 한국 배우가 중국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들이 자꾸 고경표랑 박해일이 탕웨이한테 설명해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한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난 재밌는 거예요. 그다음에 번역을 하면은 번역이 오류가 자꾸 뜨는 거고. 그건 저도 파파고나 구글 번역을 써봤는데 늘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무조건 생기죠. 근데 그럼에도 이쪽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아까 그 심리 테스트 얘기하신 게 공감이 갔던 게 탕웨이가 그 얘기하잖아요. 박용우 죽고 난 다음에 당신을 만나려면 내 주변에 사건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야 이거 하나하나가 찾아가는 재미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안개라는 것과 곰팡이. 그거를 얘기했어요. 이정현 씨가 얘기를 하잖아요. 탕웨이 씨 여기 왜 왔냐 그러니까 이 동네에 온 이유가 뭐 얘기하면서 안개 때문에 왔다. 이게 안개는 여기를 오게 하는 건 아니라고. 벗어나게 하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정현 처음 소개할 때 신문 기사를 시작하잖아요. 안전한 원전. 그러니까 완전 안전. 그리고 원전 뭐 엄마 뭐 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난 보면서 하나 하나가 뭐지 되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곰팡이에 대해서 많이 이해는 못했지만 사실 곰팡이는 불쾌하고 더러운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딩 곡이 딱 나오는 순간 다 해소가 됐던 게 왜냐면 저는 원곡이 솔로라는 걸 알고 있었고 두 번째 그 곡을 쓰신 분이 이봉조라는 작곡가신데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돌아가셨지만 그러니까 현미 씨랑 또 결혼하셨고 삶도 사셨고 되게 솔직히 약간 방탕한 생활도 좀 하셨고 색소폰 부시는 분인데 작곡도 잘하셨고 그러니까 어떤 히피같이 살아가신 분이죠. 음악을 너무 잘하셨지만 근데 이 노래를 송창식 씨랑 정훈이 씨가 딱 부르는 걸 듣는 순간 그 넓은 안개 낀 듯한 바닷가를 헤매이는 박해일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 감독 말씀하신 내가 정답을 찾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정답에 하나하나가 들어맞는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쾌감이 생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스토리 라인에 대한 거는 명료한 게 있고 근데 해석에 대해서는 사실 정답을 찾기는 어려운 그쵸. 영화라는 생각이 네. 들고 그러니까 모두에게 각자의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저는 이 영화에서는 딴 거보다도 사랑에 대한 게 되게 컸어요. 이게 그 계속 몇 가지 얘기를 해. 예를 들면 뭐 그 사람 뭐 유부녀예요 뭐 이런 대사를 하면 결혼을 하면 사랑하지 않게 됩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이성적으로는 야 결혼하면 안 되지는데 사실 본능적으로는 내 감정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이성으로 그렇죠. 계속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맞는 얘기를 계속 탕웨이가 해. 근데 또 더 재밌는 건 탕웨이가 맞는 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게 거짓말도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면 전에 살인 사건이랑 이번 사건이 같은 형사한테 일어난 거죠. 사람들은 공교롭게 생각하지 않겠냐라고 하니까 뭐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 뭐 이러면서 아니 전에 사건은 그건 자살이고 이번은 타살인데요라고 얘기하잖아요. 진실을 알고 있는데 이미 그러니까 이 사람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닌지 난 계속 헷갈리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난 영화가 끝난 다음에도 실제 벌어진 사건과 안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되게 명쾌하게 정리가 다 돼요. 결국은 사건은 박해일이 말한 게 거의 다 맞다고 보면 돼요. 해설을 한 게. 그렇죠. 근데 딱 하나 헷갈리는 건 서현우 배우가 막 때리고 나서 그 쳐들어온 다음에 얻어맞고 나서 하는 그 장면들이 있는데 그 시퀀스는 저는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요. 이게 그 장면에선 안 때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때리고 왜냐면 자기가 맞은 얼굴 그 사진을 박용호한테 보내면서 서현우가 왔었다는 거를 설명을 하는 거지 실제로 서현우가 온 거 안 온 건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서현우 엄마 문병 가고 이렇게 단둘이만 있는 이런 장면들을 볼 땐 약간 튀고 불가능한 장면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그리고 또 심지어 그 장면에서의 서현우 씨 연기가 되게 능숙한 중국말을 막 하면서 완전 현지인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 지금 용의자가 된 서현우를 만나가지고 인터뷰할 때 보면 너무 구수하게 한국말 전라도 사투리 쓰면서 얘기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해서 이게 같은 인물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헷갈려가지고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전 그 사건에 대해서는 그 이포로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여기를 떠나야 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박용호에게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그 장면 말고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되게 좀 심플하게 받아들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현우 씨가 너무 안 좋았어. 서현우 씨 잠깐 나왔지만 그 사실 다른 캐릭터들은 예를 박정민도 그렇고 유태호 하고 이정현 씨도 뭔가 막 그냥 연기 톤이나 이런 것들도 비상식적이고 진짜 장치적으로 쓰이는 거 느낌이 있는데 네. 서현우 씨는 완벽하게 그냥 완전 몰입을 해가지고 연기하는 느낌. 박정민은 사실 박정민이 아니고 누구에도 상관없는 거잖아. 사실 그 장면은 중요한 건 그것도 사실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감옥에 가는 게 죽는 것보다 더 싫었는데도 감옥에 가는 일 그러니까 차라리 목숨을 해치면서까지도 사랑하는 여자 때문에 희생하는 그 남자. 사랑이죠. 사실 그 박정민의 모습이 박해일이 했던 어떤 행동과도 일맥상통하고 마지막에 그 누가 한 행동이랑도 같은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좀 다르면서 같은 탕웨이가 한 행동하고도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한 행동 똑같은 행동을 한 거거든요. 자기는 존재 사라지면서. 근데 그 말마저도 바다로 던지고 아무도 못 찾는 깊은 곳으로 던지라는 박해일 말을 수행을 한 거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한 명, 그러니까 둘이 같은 지점, 약간 히바로라고 제가 러브데스로브에서 얘기했지만 네네. 그것랑 비슷한 게 둘이 어떤 소통이나 이게 잘만 됐으면 이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둘이 생각하는 게 여기에서는 언어로 많이 치환되는데 상대방이 말하는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미스커뮤니케이션 때문에 둘이 계속 엉망진창으로 망가지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더 과정이죠. 큰 문제는 얼추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네. 차라리 모르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제일 위험해. 누가 얘기했죠.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고. 근데 사실 우리가 언어에 갇혀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여기에서도 그냥 그 번역기로 했을 때 그 사람의 심장을 가져다 줄 수 있어라고 차라리라고 했을 때 또 까마귀 막 잡은 거 옆에 있으니까 나를 해치겠다는 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심장을 마음이라는 단어로만 바꾸면 그 사람의 마음을 나한테 가져다 줄 수 있고 그러면 그래서 얘기해 주죠. 나중에 그거 심장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이게 언어적인 음. 해석에 대한 건데 중요한 게 이미 언어에 갇혀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 옷이 초록색인지 파란색인지 헷갈리는 옷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초록색도 맞고 파란색도 맞아요. 그렇죠. 네. 왜냐? 사실 초록색, 파란색에 대한 기준이 없거든. 인디안들 색깔이 막 수백 가지라고 하잖아요. 이건 무슨 옅은 무슨 파랑 막 이런 것처럼. 인디안 핑크.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테두리가 너무 러프하니까 초록으로 봐도 되거든. 이게 사실 단어 때문에 초록하는 갖고 있는 어떤 성과나 단어가 함정을 지우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의 그냥 그 옷 색깔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 아는데 언어로 가두려다 보니까 그래서 주인공도 계속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집착할 때도 사실 사랑이라고 말한 게 아니고 이거 어차피 스포일러가 되니까 내가 사랑이라고 언제 말했냐고 했을 때 사실 뭐라고 말했냐면 그 폰 버려요. 그러니까 당신을 사랑합니다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과 행동 그 본질만 여자는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렇죠. 이 남자는 자꾸 단어나 이런 것들에 경도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비 오는 날 그 데이트하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여자에 미쳐가지고 막 이런 얘기들도 하는 게 그런 거죠. 영화 보면서 실이 반응했어요? 아니요. 난 반응하더라고요. 껐는데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꺼도 돼. 비행 모드로 해놨는데 이 영화 보면서 후기 중에 그게 많이 나와요. 저기 정우 씨가 시리야 틀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할머니가 네, 그러면 폰이 반응해요. 그래서 나 놀랐어. 보면서 이게 그리고 또 하나가 아이폰 룰이 있잖아요. 악당을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걸 또 염두에 두고 보니까 그거 보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 다 아이폰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탕웨이가 시간을 조작하기 위해서 할머니랑 폰을 바꾸잖아요. 예. 이것도 아이폰이잖아요. 근데 예. 그렇다면 탕웨이가 하는 짓이 살인을 하는 짓이지만 이게 나쁜 일은 아닐 것이다라는 안심을 갖게 만들더라고요. 예. 아이폰을 쓰고 있으니까. 예. 네. 하여튼 궁극적으로는 악인이라고 판단을 안 지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애플에서. 그걸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박찬욱이 있다는 게 아니라 아이폰이 그렇다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또 박찬욱은 쌩까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모호함이 재밌는 거예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참 재밌었어요. 완전. 시공간이 예. 아까 얘기한 대로 쌍안경을 쳐다보면 가 있는 것처럼 할머니한테 월요일은 탕웨이가 오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이 아니라 탕웨이가 오는 날이 월요일인 거예요. 이런 개념도 네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바꿔놓는 순간 이 요일이 이 할머니한테 바뀌겠다. 치매니까. 그러니까 야, 이런 구성도 되게 치밀하고 재밌는데?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어요. 하고 저도 그러니까 보는 내내 딴 게 아니고 시간을 계속 보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아직도 40분이나 남았어. 이게 그러니까 다른 영화가 아니고 계속 더 봤으면 하는 그리고 사실 스토리 라인이나 이건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쉽게 떠오르는 건 옛날 원초적 본능 네. 또 그렇고 전통적인 옛날 약간 무슨 약간 그 미국 그 어떤 살인 용의자인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랑 사랑하게 되고 이 사람이 진짜 범인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이런 구조. 그냥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원초적 본능이었고 사건 수사와 함께 하여튼 뭐 연애나 이런 것도 보여주고 그런 구조는 되게 명확한데 저는 이 박찬욱 감독이 스타일로 계속 뭔가 스타일리시하게 계속 놓잖아요. 원래는 올드보이 액션 씬도 장도리 씬도 원래는 때리면 뼈 부러지는 거 CG 들어가고 되게 엄청 화려하게 찍으려고 했었다고. 근데 최민식 배우가 이거는 한 남자의 되게 기나긴 힘든 여정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롱테이크로 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하고 오케이 했다고 하는데 만약 제안이 없었으면 그것도 되게 막
미술적으로 계속 신경 네. 쓰면서 만들었을 거라는. 대한민국 영화의 역사적 장면을 하나 잃어버릴 뻔했죠. 이게 장르 말씀하셨는데 그것조차도 약간 선입견을 깨는 그러니까 보통 이게 뭐 수사극을 기반으로 한 멜로 영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사극에서 보면 이제 원초적 본능처럼 꼭 여자 주인공은 판무파탈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또 탕웨이는 처음에 그런 줄 알았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그냥 감정에 엄청 충실했던 배우고 판무파탈적인 요소보다는 어떻게든 사랑을 갈구하는 그냥 그런 느낌으로 가거든요. 컴퓨터 딱 한 장면이 네. 있었어요. 저한테는 그 서현우 배우한테 맞을 때 내가 딱 10분만 맞는다고 했지. 그때 네, 맞아요. 이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장르 자체도 선입견을 좀 깨는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박찬욱이 장르예요. 네, 제가 봤을 땐 박찬욱이 장르입니다. 이 영화는 사실 이렇게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감독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될까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이렇게 찍는다고 하면은 독립 영화 아니면은 보편적으로는 찍을 수가 없는 네. 소재이기도 해요. 사실 네. 저는 전 세계에 박찬욱은 박찬욱 유일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보면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나이트메어 엘리가 떠올랐는데 비슷한 어떤 구조나 긴장감을 시도를 하지만 기에르모 델 토로는 실패했고 박찬욱은 난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디테일 가시죠. 디디얼은 짧게 갈게요. 이번엔 처음 알았는데 일단 조용욱 씨입니다. 근데 이분이 전 이번에 놀랐던 게 이분이 프로듀서래요. 그러니까 작곡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같이 하고 있는 또 사운드 트래킹스라는 팀이 있는데 이 팀 음악 스타일이 그냥 최근에 모든 박찬욱 감독의 영화에 다 참여했다고 보시면 되고 하나의 스타일리시하게 클래시컬한 이런 장르로 아예 붙박이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조용욱이라는 사람이 작곡 능력이 없으니까 재능이 없는 것이냐 역할이 없는 것이냐가 아니라 배로 따지면 선장인 거죠. 키를 잡지 않아도 조타수가 되지 않아도 항해를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선장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조용욱 씨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시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도 이 더 사운드 트래킹스랑 조용욱 씨의 행보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고 이 4인조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분들도 각자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팀에 대해서 팀이라고 불러야겠죠? 근데 조영욱 씨는 그 약간 얼굴마담 같은 거고 작곡은 안 하고 다른 작곡가들이 하는데 자기 회사에서 저작권을 해서 자기 이름을 계속 얼굴마담이라고. 네, 그러니까 프로듀서 역할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그냥 얘네 라인 음향의 김창완 씨라고 보면 돼요. 노래는 김건모가 불러도 김창완 씨가 뭐 해줄 줄 알고 뭐 하여튼 그렇음이 다람쥐. 작곡은 전혀 안 하시는 네, 거예요. 그런 기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이요? 네, 작곡 기능이요. 네. 이놈아. 좋습니다. 오늘 연습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 하고 해백님 분량 적은데 한마디 하시죠. 아니 영화를 일단 많이 뭐 보셨으면 너무 좋을 영화고 뭐 연출이나 카메라 뭐 구도나 미장센 같은 것들이 그리고 이제 그 뮤직비디오 한번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박찬욱 감독과 모니카 우리 수우파에 나왔던 모니카의 두 번째 만남인데 일장춘몽 이후에 그래서 그 박찬욱 감독이 표현하고,자 하는 거를 춤으로 했던 그 안개 뮤직비디오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거 보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소는 유튜브.com. 네. 좋은 정보 감사용.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람쥐.